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면 강의와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오가는 좀 아리송한 한 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꾸준히 잘 참고 학기 말까지 우리가 원했었던 목표를 좀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뭐 중간고사도 다 치렀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조만간 다가올 텐데, 뭐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가면서 학기 말까지 긴장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진도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본래의 AI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 덧붙여서 자동차가 나왔으니 한번 전기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추가를 시켜 보았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언론이라든가 뉴스 같은, 신문 같은 곳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자기가, 자동차 스스로가 움직이고, 그리고 탑승자는 거기에, 자동차에 몸을 싣고, 목적지까지 자신을 이제 운반시켜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주인공이 직접 막 운전을 해서 뭐 이제 악당을 이제 여기 따돌리고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 다 구현되고 있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이제 가치권에, 그러니까 내가 구입할 수 있을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거리가 있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내용들을 우리 실제 현실에서 조만간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분야 단에서는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고도 스스로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 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뭐 AI라고 하는 건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내용일 테고 전면에 나와 있는 기술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센서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할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시각적인 센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뒤에서 인공지능들이 판단하고 피해야 할 건지 아니면 단지 뭐 정지를 해야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첨단 센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사람처럼 사물이라든가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물들이 다가왔었을 때도 그것들을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 감지 여부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픽 처리 기술이에요.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건데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카메라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처리를 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을 해주게 되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서야 할 빨간불에서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은 파란불과 녹색불 그리고 황색불을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이 컴퓨터도 또 여기 카메라도 이러한 불의 신호 등의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강아지라든가 사람이 갑자기 뭐 뛰어들어오는 것들도 판단을 해서 급정거를 한다든가 하는 일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센서 기술과 그리고 그래픽 처리 기술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 이미지는 구글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인데 귀엽게 생겼죠? 예. 자, 그래서 좀 더 구분을 시켜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부품들에는 뭐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GPS, 그리고 스캐너. 뭐 스캐너나 레이더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먼저 레이더는 우리 비행기가 날아갈 때 뭐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주변에 아니면 다른 비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멀리까지 도달해서 되돌아오는 물체의 어떤 반사망을 이용해서 반사판을 이용해서 물체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가 레이더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군사 장비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민간 쪽에 특히 이제 자동차의 외부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는데 이러한 자동차 기술로서 레이더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메라 장치예요. 이거는 이제 스캐너, 여기 영상 센서 장치라고 불리는데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이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그맣게 네 발 달려있는 뭐 물체들은 이건 동물인데 뭐 이런 식의 것을 파악하듯이 카메라를 통해서 피상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단지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체가 있다 없다 정도면 파악을 하겠지만 카메라는 어떤 형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카메라고 세 번째는 이제 GPS라는 건데요. GPS는 우리 수업에서 한번 다뤘었죠. 자신의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현재의 위치. 자동차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만약에 터널라인이라든가 뭐 지붕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이동하는 지하 공간에서는 GPS를 쓸 수 없잖아요. 위성 신호를 받아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받는 요즘에는 뭐 LTE라든가 5G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뭐 여러분 쓰고 계시는 티맵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맵 같은 맵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자동차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를 전달을 받아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PS와 함께 이동통신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요. 물론 여기엔 추가적으로 교통 상황까지도 같이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레이저 스캐너예요. 이것들은 레이저 스캐너는 다른 차량 또 장애물 같은 것의 속도라든가 거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또 레이저 스캐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식별 장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차량과의 거리라든가 속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죠. 물론 여기에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차량 안에 있는 컴퓨터, 물론 컴퓨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컴퓨터가 내장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자동차들의 부품의 비율을 그러니까 전자장비들이 자동차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50%를 넘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꼭 전기자동차가 아닐지라도 엔진, 석유 운행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전자제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내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율주행 단계를 구분을 많이들 합니다. 크게 0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단계별로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레벨 0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단계가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자동차들. 여기 제가 위에 올려놓은 그림 보시면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한 첫 번째 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왔죠. 이 폰이라는 자동차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아무런 그런 편의장치도 없고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타봤는데 그 닭다리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동차에 닭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버튼을 눌러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옛날에는 그런 버튼으로 자동차를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닭다리라고 불리지 닭다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돌려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수동적인 자동차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클래식한 자동차들은 첨단 장치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기계적인 장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런 류의 자동차들을 우리는 레벨 0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주 제일 우리나라에서 작은 자동차인 경차에도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장비가 달려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장치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도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만큼 그냥 정속으로 운행을 해주는 장치가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 몇 시간씩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페달을 밟지 않고 핸들만 조작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크루즈 컨트롤은 단지 정속 주행, 80km면은 80km에 설정해 놓은 속도로만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든 없든 또는 속도가 빨리 가고 싶으면 크루즈를 좀 올리면 되겠지만 그냥 정속 주행을 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장치가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 정도의 장치도 없는 그러한 단계가 레벨 0이라고 불리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1 단계를 봅시다. 레벨 1 단계는 속도라든가 제동, 브레이크 밟는 거, 제동을 일부 제어하는 단계를 레벨 1 단계라고 불러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의 수준의 첫걸음을 들어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레벨 1 단계들은 운전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운전 편의 장비라고도 많이 불러요. 주행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편의한 기술들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었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장비, 경보 또는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경보라고 불리는 장비는요, 여기 우리 주행할 때의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선에서 약간 꺾어져서 차선을 밟는다든가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삑삑삑삑삑삑 소리를 내서 경보를 울려줘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장비예요. 말 그대로 경보 장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로 위에 그려져 있는 차선을 카메라라든가 그런 센서가 읽어서 차선을 읽어서 그 자동차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는 차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꺾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카메라나 센서에서 읽게 되면 그것을 단순하게 알려주는 거죠. 너 지금 차선을 벗어나고 있어. 차선을 바꾸는 거야? 아니면 이게 졸아서 핸들을 좀 꺾어져서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장비는 단순한 장비라는 거죠. 이것도. 자, 또 하나는 축후방 경보 센서라는 겁니다. 축후방 경보. 이것도 말 그대로 경보만 해줘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의를 깨워주는 거죠. 뒤에서 갑작스럽게 휙 하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게 됐을 때 내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차선을 바꿔서 옆 차선으로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쌩 하고 지나다가 쿵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옆에 있는 유리 거울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사각지대라고 불리는데 갑자기 쑥 달려오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선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차량 뒤쪽에 달려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고는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삐비비비비빅 하면서 알려주는 경보장치라는 거죠. 이런 차선 이탈 방지 경보 또는 축구방 경보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작은 경차에도 실릴 정도로 아주 대중화된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레벨 1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하게 뭐 AI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운전에 필요한 조금씩의 기능들을 이제 옵션이라 그러죠. 옵션으로 이제 전자장비로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도 운전자에게 편의상으로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 외에도 뭐 긴급 제동 경보라는 장비가 있어요.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었던 강아지 같은 게 툭 튀어나왔다든가 하는 그랬을 때 사용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순간에도 알아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또 밟고 있더라도 그 강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장비가 긴급 제동 경보 또는 긴급 제동 장치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는 주차 보조 시스템. 여성 운전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제 후면 주차 또는 일렬 주차를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주차 보조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주 좀 낮은 수준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좀 1단계니까 이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용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각 개별적인 그러한 기능들이 군데군데 차량에서 운전의 편의를 도와주는 장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레벨 2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조금씩 이제 AI와 연동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레벨 1까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편의사항들이 운전에서 제공되는 이제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벨 1부터는 경고라든가 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하는 수준의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개입이었어요. 근데 레벨 2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아주 적극적인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수준이 레벨 2단계예요. 예를 들게 되면 차선을 이탈했을 때 레벨 1에서는 삐비비비 경고만 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2단계부터는 알아서 핸들을 꺾어줍니다. 사용자가 일부러 꺾지 않더라도 조금씩 핸들을 꺾어서 중간으로, 차단 중간으로, 가운데로 차량을 몰아준다는 거죠. 핸들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휙휙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 기본이 있습니다. 탁탁탁탁탁 조금씩 움직이면서 차량을 가운데로 몰아주는 장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차량 운행에 관련돼서 조금 소극적이지만 개입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차량의 앞쪽에 차량이 가고 있다가 내가 부딪힐 것 같으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조절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식의, 아까 크루즈 컨트롤이요.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또 한 단계 더 진보한 형태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간격을 조절하는 거죠.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하니까 앞차가 빨리 가면은 빨리 쫓아가고 속도를 올리는 거죠. 아까는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정속인데 앞차가 빨리 가게 되면 따라간다는 거죠. 빨리 속도를 내서 앞차가 속도를 줄여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다시 속도를 줄여서 느리게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차 간의 거리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기능들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보게 되면 아까 봤었던 레벨 1 단계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컴퓨터나 차량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그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테슬라 자동차가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오토 파일럿이라고 불리우는 자동 운항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2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벨 3단계부터가 이제 현재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구현됐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들,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3단계에 도달한 자동차들은 많지 않다. 또는 아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 교통 신호라든가 도로의 흐름까지도 인식하는 단계.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운전에 대한 주도권이 아까 조금 소극적인 개입을 했었던 2단계보다 훨씬 더 운전자의 개입보다는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회피해서 운전을 한다든가 막히면은 알아서 돌아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스스로가 교통 상황을 판단해서 운행을 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복잡한 도로에서 꽉 막혀 있다든가 또는 골목길이라든가 운행을 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단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은 차량이 하지만 아주 약간의 일부분은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레벨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교통정보가 굉장히 복잡한 장소에서는 인간이 해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시장 바구니를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를 자동차로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해야 될 그런 인도의 굉장히 카레를 많이 만드는 국가인 인도 같은 복잡한 시장 같은 데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한가운데 차량이 지나갈 때 컴퓨터로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주 쾌적한 도로라든가 평범한 그런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3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실제로는 2단계까지 오지는 못했고요. 한 2.5단계,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우디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내놓은 3단계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실제로는 2.5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좀 더 고차원적인 이제 4단계로 가볼까요? 자, 4단계는 운전자가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는 단계. 완전하게 인간의 개입이 없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복잡한 골목길이라든가 아주 인간처럼 아주 임기응변에 능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단계까지도 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핸들을 좀 붙잡고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실제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감독의 역할,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실제 운전은 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단계부터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혼자서도 운전 잘해요 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you asked yourself before? Finally.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But how many Sally? times you stepped Switching to out power nap of mode. Make a point. You have a reason. You know. This is... It'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So don't tell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but nobody coming along. So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just 1. open your eyes, you got everything in the world.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Have you Directed by Hyundai Motor Group. 마지막 5단계 볼까요? 마지막 5단계는 사실상의 무인 자동차에 도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에요. 탑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로서의 자동차에 탑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차량에 탑승해서 승객으로서만 존재하는 인간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단계가 바로 5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탑승자로만 존재를 해요.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동 시간에 필요한 업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휴식 공간, 뭐 이런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핸들 필요 없고요. 뭐 내비게이션 같은 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온전하게 탑승자를 위한 공간으로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이런 이 5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동차 형태라든가 구조도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거다라고 보는 것이 5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건입니다. 마블의 색다른 히어로 영화 로건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배경인 이 영화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수송 차량이 등장합니다. 머리통이 없이 몸통만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이 당황스러운 비주얼. 머리 잘린 채 움직이는 동물처럼 몇 번을 봐도 어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여섯 번째, 마이너리티 리포트. 2054년에 워싱턴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범죄를 예측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망막인식, 증강현실 UI 등 현실성이 높은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수직 주행을 하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나 세계에서의 그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되는 단계를 보게 되면 현재는 한 2단계 수준,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인데 한 5년 정도 또는 10년 내로는 3, 4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주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가려고 그러면 한 2030, 40년 정도면은 완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6단계로 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나 자동차 많은 회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흉내낸 그러한 자동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을 자율주행을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반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칭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효과, 또 어떤 양면이 있겠죠.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성도 있겠지만, 어떤 인건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피로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그죠? 그 사고가 빈번하게 되니까 인명상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해서 인건비에 대한 절감,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인 이러한 자율자동차의 필요성일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사라지게 되면 뭐 택시 또는 버스 기사 또 택배 운전기사 또 화물차 운전기사 등 운전자에게 있는 일자리의 수요들은 당연히 상당량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사항이겠죠. 예전에 1982년 정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82년부터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 아니죠. 자율버스. 그러니까 승객 스스로가 돈도 내고 내릴 때 알아서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자율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내양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안내양이 이제 요금도 수금을 하고 여기는 어딥니다. 내리실 분 내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7년도에 이런 자율버스를 승객 자율버스를 전면 확대를 하면서 안내양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직을 해버리는 이 대량 실직이 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안내양 분들이 버스의 승객을 밀어 태우고 말 그대로 안내를 하는 거죠. 승객에 대해서 요금 걷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어디 내려야 될 분들에 대해서 경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승객과 버스 기사가 나눠 하는 거죠. 근데 안내양이 사라지고 나니까 승객들에 대한 어떤 감독 또는 관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버스 기사가 해버리게 되고, 그 일들을 전담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승객은 알아서 타고, 알아서 요금 내고, 알아서 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것들이 안내양에 필요한 역할들이 버스 기사에게 전부 다 가게 됐다는 사실은
인간이 어쨌든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거를 감독할 인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운전만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직업군이 아니라 AI라든가, 그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I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직에 대한, 실업에 대한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 두 번째 내용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다른 성격이죠. 말 그대로 연료를 석유를 쓰느냐 아니면은 전기를 쓰느냐 배터리를 이용해서 달리느냐 이 차이인 거죠. 자율주행하고는 무관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연료를 전기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거죠. 원래 전기 자동차라는 건 내연기관 자동차랑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을 했었어요. 1840년대부터 19세기부터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 전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더 먼저 치고 나가게 됐고 그 세상을 지금 현재가 우리 살고 있는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장악을 했다가 전기, 전자, 또 첨단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감당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05년 정도부터 급속하게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 지구 온난화라든가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문제들도 같이 맞물려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전기자동차는 전기로 구동하는 전동기, 모터죠. 전기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그런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내연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구별이 되죠. 전기 자동차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고속 일반 자동차를 흉내낸 고속 자동차, 일반 전기 자동차와 또 하나는 저속 전기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스쿠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전동 스쿠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승용차 모양으로 만든 게 저속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것 저속 전기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제한이 있어서 시내 정도만 운행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뒀는데 일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처럼 멀리 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장거리를 운행할 수도 있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일반 전기 자동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위에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럼 이 전기 자동차는 좋을 것 같죠? 일단 공해를 뿜어내지 않으니까 또 유지 비용도 굉장히 싸니까 한 만 원이면은 제가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한 달에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이렇게 휘발유 값을 내던 사람이 한 2, 3만 원만 내고 한 달 내내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이겠죠. 그런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워낙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도 한데 전기자동차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높아요. 가격이. 보조금을 제공을 해서 또 세제 혜택을 줘서 구입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격이 일단은 진입장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리 비용이에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리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정비소에 아무데나 가도 되지만 전기 자동차는 비싼 전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역시 전문적인 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일단 높습니다. 수명도 이게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죠. 뭐 몇 년, 10년 넘게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전기 자동차는 일반 대중한테 판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 수명에 대한 거는 검증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또 뭐 더 라이닝, 헤드, 뭐 등등 점화 플러그 여러 가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소모품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전기자동차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최고 속도예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 200km 넘어가고 300km 최고 속도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일반 전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최고 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도 많이 높게 가져갈 수 없고요. 주행거리가 가장 요즘에는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는 자동차는 한 400km 정도 수준이에요.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돌아옵니다. 충전하기 전까지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부산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짧다. 충전을 해야 중간중간마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충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데도 요즘에 급속 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빠르게 되는 것들도 뭐 20분, 30분 만에 되는 슈퍼차저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금이 비싸고 그러니까 빨리 충전하려면 요금이 비싸고 또 한 가지 또 거기에 80%까지밖에는 만땅이라고 그러죠. 꽉 채워서 충전하지는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 대한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충전소도 많지는 않죠. 일반 주유소 지나다 보면 아무데나 막 보이는 게 우리 주유소인데 자동차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소음도 안 나요. 그냥 움직일 때 징 하는 그런 소리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행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그리고 차량의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워서 차량에 대한 그런 어떤 노하우를 몇십 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의 그런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신생 기업들도 쉽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으로 일구기도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들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자동차의 과도기적인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 진입하기 전 단계의 자동차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HEV라고 불리우는 플러그인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 엔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엔진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말 그대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 석유 엔진, 또 전기 엔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으로 석유를 태워서 엔진을 돌릴 때 이 전기 모터에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서행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서 있다든가 할 때도 엔진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엔진을 꺼버리고 전기 모터로서만 작동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주 약간의 배터리가 작아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서행, 그리고 또 멈출 때, 또 필요에 따라서 엔진의 개입이 필요 없을 때 전기 모터가 대신 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연료 소모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래서 뭐 보통 1리터로 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뭐 15km를 달리게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리터로 한 3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충전시키는 소켓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통해서만 충전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충전시키기 위한 소켓이 차량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럼 플러그인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다가 배터리를 훨씬 키운 겁니다. 배터리를 키워놓고 한 40km 내지 50km 정도까지는 엔진을 아예 꺼버리고 내연기관 엔진을 아예 꺼버리고 전기차처럼 전기로만 운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동차가 플러그인 자동차예요. 이 플러그인 자동차는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엔진만으로는 충전시킬 수가 없어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을 시켜서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시켜서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운행 거리가 한 40km, 5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전기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또 쓸 수 있는 이런 자동차를 플러그인 자동차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충전하는 곳이 없어서 전기차처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뭐 출근 퇴근 거리가 10km, 20km 정도 된다면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한다면 완전하게 전기차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특징이죠. 예.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그냥 수소자동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있기는 있지만 연료전지라고 불리우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엔진을 돌립니다. 모터 엔진을, 전기 모터를 작동시켜요. 여기에는 내연기관에 작동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전기 모터만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2차 우리 화학전지하고 달라서 이거 화학전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아주 희귀한 금속들, 우리 히토류라고 불리죠. 그것들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우리 배터리를 만드는 데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발생을 시키면 때 나타나게 될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배출가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물을 배출합니다.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전기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대신에 그 전기를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집어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가 수소예요. 그래서 무한정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기차처럼 충전할 때 뭐 몇 시간씩 걸리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완충하는데 안 걸리기 때문에 주유 시간도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와 함께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도 같이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소에 대한 꺼리낌, 폭발에 대한 위험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수소를 충전시켜주는 수소 충전용 주유소, 연료 충전할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한 2020년도에 8개인가 9개인가 있나? 많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주유소는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이런 충전소, 수소 충전소는 몇 개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프라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또는 가격이 아직까지 비싸다고 하는 거, 전기차만큼이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좀 장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래 자동차로서의 모습으로 전기 자동차와 함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7일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정화할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수소 전기차의 특성은 기름을 주유한 대신에 수소 연료를 주입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물 외에는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행 시에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서 깨끗한 공기만 배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동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또한 차를 구동시키는 것 이외에도 집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같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전기차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수소 전기차 10,000대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보조를 맞춰 차량 보급과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차에서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자동차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기차 중에서 어떤 차가 미래의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게 될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매주마다 그 강의에 대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이 항상 돼요. 그렇지만 재미난 내용으로 또 다시 제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강의대로 진행을 하고요.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반배정이 된 학생들은 이 온라인 강의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